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피에르 부르디에의 구별짓기입니다. 출간 연도나 인지도 등을 본다면 93의 데이비드 베레비의 우리와 그들보다 먼저 소개했어야 했겠지만 내용의 중요도 면에서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이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쉬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쉬웠던 점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2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내용 대부분이 저자가 수년에 걸쳐 진행한 엄청난 양의 앙케트 항목과 응답자들과 응답 비율 등을 장황하게 나열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내용마저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1960년대,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의 당시 직업, 교육과정, 음식, 음악, 미술, 문학, 여가활동 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앙케트라고 해도 1960년대의 자료 그 자체는 지금 우리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앙케트에 관한 해석의 중요성은 충분히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부르디에의 이 책을 소개하는 거죠. 어려웠던 점은 독해, 즉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쓰인 건 한국어고 웬만한 한국어는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음에도 외국어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건 세 가지 이유뿐입니다. 첫째는 저자의 문체 자체가 중구난방이어서, 둘째는 번역자의 한국어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셋째는 앞선 두 가지 이유가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경우엔 세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자는 독자에게 다방면의 박식을 요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부르디에 특유의 난삽하고 긴 문체 때문에 번역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독자에게 다방면의 박식을 요구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1960년대 프랑스 사회의 일상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건 너무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르디에 특유의 난삽하고 긴 문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어 원판에서 한 문장의 길이는 구격본의 그것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보통이라는 번역자의 말을 보면 매우 고생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래서만일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바로 옴기니 후기를 보면 말이죠. 옴기니 후기는 오로지 한국인 번역자가 자기 생각을 모국어인 한국어로 표현한 부분임에도 부르디에의 글을 번역한 부분과 어떤 이질감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하상복의 책 부르디에와 기든스에서 부르디에 부분을 요약한 파일만 제시하고 끝낼까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부르디에의 악명 높은 문체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리고 괜스레 분량만 엄청난 책을 요약하느라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한 본전 생각도 조금 있어서 원서 요약본도 함께 실었습니다. 진짜 구별짓기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93의 데이비드 베레비의 우리와 그들을 참고하시고, 방송에서는 부르디에의 유명한 개념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장, 자본, 계급, 아비투스, 실천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죠. 장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자기장이나 중력장처럼 특정한 힘이 미치는 범위나 공간이죠. 부르디에도 사회공간이나 생활공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종교의 장, 학문의 장처럼 특정 분야의 세계 또는 성직자 사회, 교수 사회처럼 특정 직업군이 소속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르디에는 장들이 고유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진 독립된 개념인 동시에 약하게나마 서로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경쟁에서 타인을 향한 힘과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이자 권력이며 권위로 정의되는 자본은 사람들이 사회공간에서 경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 즉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유와 목표입니다. 보통 재산을 의미하는 경제자본, 가치관, 몸가짐, 취향, 지식, 학력 등을 포함하는 정신적 가치인 문화자본, 혈연, 지연, 학연을 포함하는 인맥을 의미하는 사회관계자본, 그리고 위대한 업적이나 성직자들에게 응당 수반되는 무형의 권위인 상징자본 4가지로 구분하지만 부르디에는 주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 2가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간은 자본의 양과 자본의 구조, 그리고 이 두 특성의 시간적 변천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한 단어를 풀어내고자 수많은 학자가 수많은 저서를 남겼을 정도니까요. 흔하게는 계층과의 명확한 구별조차 쉽지 않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르디유의 구분만 보겠습니다. 부르디유에는 상속을 통해 이어지는 상류층인 부르주아지, 자수성가한 중산층에 해당하는 뿌띠 부르주아지, 그리고 하층민 또는 서민에 해당하는 민중계급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물론 병장이라고 다 같은 병장이 아니듯 각 계급도 다시 여러 수준으로 나뉘고요. 그것을 부르디유에는 분파라고 부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개인인 부르주아는 단수형이고 집단인 부르주아지는 복수형으로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인 프롤레타리아는 단수형이고 집단인 프롤레타리아트는 복수형으로 독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체화된 자신들의 문화에 숨을 쉬듯 당연하게 참여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경제자본만 풍부한 벼락부자들이 상류층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상류층의 문화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체화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부르디유에는 시간에 대한 사회적 권력 또는 시간의 포틀레치라고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간적 존재인 뿌띠 부르주아지는 상류층으로의 진입이라는 욕망과 민중계급으로의 추락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늘 긴장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상류문화에 대한 외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류문화라는 꼬리표만 붙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응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죠. 이것을 부르디유에는 상류문화를 향한 선의, 즉 호의라고 표현합니다. 부르주아지와 뿌띠 부르주아지가 상류문화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요약하면 전자는 감상하고 후자는 그것을 익히려고 훈련하며 전자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후자는 지적으로 논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일 뿐이죠. 오히려 민중계급은 부르주아지를 자신들과는 아예 다른 존재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처럼 자신들만의 문화를 누리는데 만족합니다. 인생 뭐 있어? 라는 태도로 어떤 현실이든 그 속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44회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언급했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의식의 지향성을 뜻하는 대자적이라기보다는 감각의 만족에만 머무르는 즉자적인 성격을 띱니다. 필요성에 의해 종속과 최소비용 최대 효과 그리고 수능의 원리가 민중계급의 문화를 규정하는 모토라고 부르디유에는 말합니다. 무엇이든 효용성의 측면에서 가치를 따지고 공짜와 사은품에 집착하며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에서 벗어나는 소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죠. 부르주아지와 민중계급의 차이를 요약하면 전자는 형식을 따지고 후자는 실용성을 따지며 전자는 상황을 중시하고 후자는 윤리를 중시하며 전자가 유미주의라면 후자는 기능주의고 전자가 사치 취향이라면 후자는 필요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계급은 휴식을 즐기는 법을 모르며 항상 지배계급에 의해 날조된 문화적 대량 생산의 여가 활동에 모든 것을 맡긴다. 그날그날 주어지는 목전의 만족,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의 쾌락주의가 미래가 없거나 미래에 대해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철학이라고 부르디유에는 비판합니다. 지배계급이 날조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시키는 이데올로기를 상징폭력으로 정의하면서 말이죠. 광고는 그 시대와 문화의 거울입니다. 나는 대중매체 메시지의 본질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서 속지 않아. 그냥 심심해서 보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종류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배계급이 전파하는 목표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부르디유는 왜 이토록 민중계급을 신랄하게 비판한 걸까요? 그 자신이 부르주아지라서?
아닙니다. 그도 민중계급 출신이고 죽을 때까지 부르주아지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 함석헌 씨가 그랬듯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심하게 혼내는 이유가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듯이 저 역시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매우 심하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라는 거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절대 싫거나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직도 애국가만 들리면 가슴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방송을 보면 너무도 미안해서 잠을 설치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를 거의 보지 않지만 간혹 보더라도 우리나라 영화만 볼 뿐 할리우드 영화는 TV에서 지겹도록 재방송을 해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제 감정에 뭐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이 좋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비투스는 특정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취향이나 가치관 또는 습관을 의미하는 행동체계입니다. 다만 자신의 아비투스가 무엇인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인 습관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그런 취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된 취향을 구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후자의 능력은 구별짓기의 원천으로 작용하죠. 아비투스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의 구성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적 실천, 문학, 회화, 음악에 대한 선호도는 교육 수준 및 출신 계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취향이 계급의 표지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비투스를 부르뒤에는 지향하는 목적을 의식적으로 설정하지 않고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도 객관적으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으로 통제되고 규칙화될 수 있는 그리고 집단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원리라고 어렵게 표현하고요. 특히 취향을 근거로 사랑을 정의한 대목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말에서 운명이란 아비투스를 뜻합니다. 자신과 취향, 가치관, 행동체계를 공유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천, 즉 프랙티스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상생활에서 아비투스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번역자의 당부처럼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인 프락시스와는 구별해야 하고요. 하상복은 구별짓기를 단순히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화는 가치 있고 영위할 만한 것이지만 너의 문화는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식의 규범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언어나 문화가 보편성을 획득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특수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건데 데이비드 베레비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부류적 사고인 셈이죠. 나아가 하상복은 맞불의 내용도 간략히 소개하면서 경제성장, 임시직과 비정규직 확산의 원천인 노동시장의 유연화, 효용성, 효율 등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를 부르디에의 입을 빌려 이해하기 쉽게 비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외식하고 연휴 때면 교외로 나가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하고 속이 꽉꽉 찬 큼지막한 냉장고가 2개 이상은 있고 한 집안에 TV와 휴대용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건조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해야만 성장 대신 풍요로움, 여유, 나눔, 공생, 삶의 질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원서 끝부분에 번역자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한 구별짓기의 내용 요약이 있긴 한데 전혀 쓸모없어서 파일에서는 생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